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티아로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립니다. 지난 이틀 전에 10월 26일 제가 실무 책임자로 있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개혁신학연구처 주관으로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현재 뭐 먹방 유튜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신학적인 내용인데 1000명 이상 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3시간 동안에 여섯 분이 발표하고 또 이제 패널 토의까지 하고, 이 사실은 아마 시청하시면서도 굉장히 모두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드셨을 거고요. 저도 이제 사회자로서 간간히 이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 제가 이번에 발제를 한 것이 총신에서의 헤르만 바빙커 수용과 연구사에 대한 것인데, 사실 20분 만에 발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더욱이 또 시간 조절상 제가 약간 줄여서 일부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나와서 뭐 몇 마디 하더니 들어가길래 사회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 시간에 비하여 이 내용은 너무나 풍성하고 많고, 또 발제자들의 열심히 특심해서 다 담아내지를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집이 우리 개혁신학연구소 이 유튜브 채널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혹은 종이가 좋으시면 프린트해서 보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때의 요약 발제했던 제 글을 이 티아로 신학연구소 채널을 통하여 조금 충분하게 풀어서 발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뭐 혼자 이 처장실 방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OBS라는 도구를 통하여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발제를 혹은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료집만 아니라 제 글은, 또 혹은 우병우 교수님 글은 이번 가을 신학진암에 공표가 됩니다. 또 제가 발제집을 준비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 오타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진암 원고 보낼 때에는 좀 더 수정을 해서 보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개혁신학연구처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의 주제로 이 카이퍼, 바빙커, 워필드 이 세 신학자의 100주년, 소천 100주년이죠. 카이퍼는 작년 11월이겠고요. 워필드 올해 2월, 또 바빙커는 7월입니다. 이 소천한 달이 이렇게 뭐 한 8개월 사이에 이 세 신학자의 소천일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대로 본다고 하면 유럽 화란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 뭐 그렇게 뭐 대서특필되는지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적어도 대서특필되었죠. 연속해서 거장들이 죽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화란 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지났는데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념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배우는가, 또 혹은 그분들의 어깨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이제 반성들이 지난 이제
시간들 속에 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등에서도 이루어졌고요. 세계적으로도 적어도 온라인이긴 해도 세미나들이 개최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바빙크 소천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카이퍼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대학 시절 80년대 어렵고 또 우울했던 이 조국의 환경 가운데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혹은 교단에 자란 사람으로서 카이퍼나 신칼빈주의를 그저 뭐 깊이는 아니지만 접하게 되었을 때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한 점의 공기와 같이 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소망이 느껴졌었다는 점을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카이퍼나 바빙크 또 헤르만 도여 베이르트 같은 화란 개혁주의 전통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또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긴 시간 있지는 못했지만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가서 유학 생활도 보내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런 중에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하면서 이 바빙크 신학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바빙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그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총신에서의 헤르만 바빙크 수용과 연구사라고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 이 한국에서의라고 붙였다고 한다면 사실 고신이나 합신의 교수님들 최소한 고신, 합신 또 안양대가 속한 뭐 대신척인가 하여튼 이런 쪽까지도 제가 다 검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제 상당히 방대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총신에서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총신에서 헤르만 바빙크 수용과 연구사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오늘 다루어지는 인물들을 보면 한국 장로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축산 박영용 박사와 정암 박윤선 박사는 단순히 합동측의 신학자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죠. 한국 장로교 신학의 역사 가운데 두 분은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다뤄지는 여러분들이 총신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총실에서의 헤르만 바빙크 수용과 연구사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총신의 신학 교수로서 혹은 이 화란 개혁주의를 일찍이 접하고 추구해온 신학자로서 또 혹은 신학의 학도로서 이렇게 카이퍼나 바빙크, 워필드의 소천 100주년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저희 학교에서 기념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의의가 느껴집니다. 뭐 차후에 이제 더욱 현실적인 또 중요한 주제들을 찾아서 내년 2022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아무튼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 사람을 짧게 발제했지만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해 동안에 제가 이 처장을 맡아서 세 번의 세미나 내지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발제자를 섭외하고 또 이제 현장에 진행하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제 현장에서는
요원들, 소위 이제 봉사하는 요원들이나 이제 뭐 기자 정도 외에는 참석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실시간을 하고 이제 그 자료를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로 진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하는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했습니다. 이 방송이 버벅거리거나 이런 어떤 끊기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방송 부분에 참 수고해준 우리 원우들 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수고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대 위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발제자들이고 패널 토이 이런 것들인데, 실제 이런 비유적으로 말하면 잔치가 되게 하려면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고, 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일종의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 저는 참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산 기념 강좌, 그리고 가을 팀 켈러 심포지움, 또 이제 종교의 기념 학술 세미나까지 잘 마치고, 일단은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는 이 세 가지로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또 한 번은 세된 교회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자주 할 수가 없다는 점, 한편은 유감스럽고 또 한편은 너무 자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좌우지간 내년에 또 내년대로의 계획을 이제 세워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총신에서 에르만 바빙크 수용과 연구사 자료집에 20페이지부터 제 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카이퍼도 참 좋아하지만 특별히 조직신학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바빙크를 늘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바빙크 수용과 연구사라는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PPT를 배경에 그냥 띄웠어요. 얼굴을 그냥 전면에 띄우기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뭐 많이 준비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전체 풀 발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앞서고요. 이 자료를 이렇게 PPT화하는 작업은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표지 사진에 보면, 첫 화면에 보면 이제 한글로 기존에 나왔던 바빙크의 책이죠. 물론 뭐 여기에 다 포함되진 않았어요. 적어도 이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하나님의 큰일 같은 경우에도 빠졌네요. 또 이제 다함에서 바빙크 관련 소품들을 많이 내었죠. 계시철학은 소품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1908, 9년 프린스턴 신학 강에서 신학 스톤 렉처 한 것이니까 저건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책들이 출간될 거라는 것이 참 희망적이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2011년에 나온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소위 impossible입니다. 미션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한 사명을 우리 박태경 교수님이 5년 반 동안 수고해서 성취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 왼쪽 옆에 보면 신학의 방법과 원리라고 하는 차영배 교수님의 책은 개혁교의학 1권을 다 번역하지 않고요. 주요 내용을 편역한 책입니다. 무려 40여 년 전에 나왔고요. 자, 이제 표지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이제 여러분 눈에 이제 낯설은 이 책들은 화란으로 된 개혁교의학 2판, 1906년에 11년에 나온 판본입니다. 바빙크는 이 2판에서 내용 수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작년에 출간된 에글린턴의 바빙크 비평적 전기, 뭐 곧 한글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책의 편집본을 제가 한번 읽고요. 영어 원서는 또 출간되자마자 당시는 이제 물류도 좀 어려움이 많을 때입니다. 켈빈 세미너리에 유학 중인 제자에게 부탁해서 그 베이커 북스에서 나오자마자 어쨌든 UPS 또 그것도
특급으로 주문을 해서 받아서 한번 또 책자 형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조금 제가 유보적으로 이제 그럴까라고 이제 퀘션 마크가 붙은 부분들도 여러 곳이 있긴 한데, 기존의 바빙커 전기 혹은 평전을 생각할 때는 정말 돋보이는 대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글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바빙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경 연구를 위해서도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에글린턴의 전기도 이제 읽으면서 이 바빙커 신학의 이제 배경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 한국에서의 바빙커 연구의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정도 이제 읽으시면은 영어권에서도 바빙커에 대한 관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빙커를 이제야말로 한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제가 95년에 유학 가서 화란신학 하겠습니다 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당연히 화란어로 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바빙커, 베르카와 이런 책들 읽으라고 숙제를 주셨었는데, 물론 뭐 한국 학생들도 이제 또 노력하면 화란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영어 외에는 거의 다른 외국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의를 상실한 세대가 아닐까 싶을 만큼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 한글로 나온 자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야에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그 슬라이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이 논의의 순서를 제가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얼굴이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나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축산 박영용의 헤르만 바빙커 수용입니다. 한국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바빙커의 신학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분은 박영용 박사입니다. 처음에 변정학자로 시작했죠. 프린스턴 신학교 석사, 남침례교 신학교 박사, 다 이제 변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1931년 봄학기에 부임을 정식으로 전임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 전에 뭐 임시 교수나 강사했고요. 부임해서 이제 변정학 전임 교수로 취임해서 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죠. 그때까지 한 7년 정도 교수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전공 변정학을 가르치고 현대신학, 기독교 윤리, 성경 과목들도 가르쳤다고 그래요. 뭐 오늘날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일까 싶긴 한데, 이 선교지 신학교를 세우면은 이제 선생님들 몇 분 안 되고 과목은 많고 이러면은 뭐 사실 선교사 교수들 가운데 박사학위까지 하고 나는 신약 전공 뭐 구약 전공이다 이래 갖고 그 전공까지 하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찰스 알렌 클락 과관련 선교사 경우에 이제 소위 그 세버티컬 이어,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미국에 돌아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 대부분은 요즘 말로 하면 신대원 졸업하고 20대에 헌신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하니까 이제 과목들을 나누어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신학의 정통성, 또 우리 장로교 신학적인 그런 강조점 분명히 있는데, 학문적으로 탁월한 작품들은 그다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배경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죠. 석사, THM, PhD 이런 학위를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용 박사는 그래도 이제 제대로 학위를 하고 온 그 다음 세대인 겁니다. 1925년 라부열 선교사가 교장이 된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영용 박사이고요. 박영용 박사는 변정학이나 현대신학,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가 하면 또 이제 성경 과목들도 가르쳤던 것으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박사 논문 그 자연과학으로부터 잘못 끌어낸 추론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우리말로도 최근에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1935년에 847쪽에 달하는 대작인 기독교 신학 난제 선평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 비평서를 출간했습니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나왔습니다. 847쪽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 쓰기이고 글자 수가 현재의 페이지 지면만큼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건 어쨌든 당시에 한인들도 놀라고 우리 한국인들도 놀라고 특히 그 선교사 교수들 그 축산의 숭실 전문 시절 스승인 마포 삼열 이런 분들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선교사 교수들이 책자를 내지만 공과 형태든지 번역이든지 번안이든지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거친 탁월한 작품들이 그다지 못 내었어요. 이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난해하기도 하고 이 방대한 이 작품이 한국 그 선교지에서 자란 한국 교수가 냈으니까 상당히 대작이었죠. 아무튼 이제 이 박사 논문이나 근대 신학 난제 선평에도 보면 바빙크의 저 계시 철학 앞에 우리가 보셨는데 원래 이제 프린스턴에서 영어로 강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고는 화란어로 썼지만 이제 번역해서 이제 영어로 강의했습니다. Philosophy of Revelation. 이 화란어는 Ways for Here to their Openbaring이라고 이 바빙크의 그 작품 그대로 출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강의하기 위해 영어로 이제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번역한 거고요. 아무튼 이제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박영규 박사는 계시철학 또 이제 바빙크 이후에 후임자가 누구냐면 발렌테인 헤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헤프도 1930년에 똑같은 강좌에 초대받아와서 프린스톤에서 Philosophy of Nature 아마 칼비니스틱 필라스피 오브 네이처일 겁니다. 칼빈주의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특이한 또 주제로 강연을 연속을 했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에 대한 참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박영용 박사는 1930년 초반에 바빙크나 카이퍼나 헤프와 같은 또 알더스 같은 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신학 교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한 박윤성과 달리 죽산 박영용은 화란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어, 한문 이런 쪽에 또 능했고요. 일본어 당연히 잘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영어 잘 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 또 이제 프린스턴에 가서 통과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독일어 문헌에 대한 참조가 하나 둘쯤 이제 보이는데 독일어 발음을 표기하신 걸 보면 독일어를 그다지 깊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자료 접근이라는 게 신학 자료가 영어 아니면 일본어였다는 점, 정한 박윤성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이미 일찍이 바빙크를 영어로 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가 이제 일종의 휴교를 하면서 일본으로 1938년 건너갑니다. 그리고 42년 만주 봉천에 신학원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뭐 크지 않은 피난민 신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윤선 제자이죠. 평양신학교 제자인 박윤선과 더불어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제 학교 역시 조금 작고 이 교수 요원이 많지 않은데 평양의 경우에는 윌리엄 레이놀즈 이놀스 선교사가 조직신학을 이미 1910년대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출강은 이미 아마 1906년경인가부터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의 교의학, 서론, 신론, 뭐 인재론, 기독해서 종말론까지 이런 과목을 가르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봉천신학원에서는 이 조직신학, 교의신학 뭐 이 같이 쓰기도 한데 어쨌든 7
분과를 다 혼자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연세가 45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산 박영용 박사의 학자로서의 생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또 이제 아들 박아론 교수의 표현대로 변정학자에서 조직신학자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강의를 해야 하니까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이제 교환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제 만들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이 피난 다니면서 요즘 같은 뭐 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배 타고 기차 타고 걷고 이런 시대니까 책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많이 못 갖고 다니죠. 그런데 어쨌든 수중에 찰스 하츠나 A.A. 하츠나 워필드의 책들이 있었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유명한 이제 제임스 오르 우리가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하고 비슷한 시기에 4명을 든다면 이제 제임스 오르까지 들 수가 있는데 오르의 책들 뭐 이런 정도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서재에 있던 그분의 작업실에 있던 책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자기의 전통과 거리가 뭐 영 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굿프린스톤이 있고 자기가 공부했던 남침례교 전통이 있는데도 당시에 그 미국 그랜드 레피지에 있던 켈빈 세미너리의 루이스 벌코프 교장의 조직 신학을 주 그 텍스트로 삼고 강의안을 만듭니다. 이게 1942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벌코프의 신학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바빙크 신학의 영업한 요약과 같다라고 불리웁니다. 벌코프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죽사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의 컨텐츠,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벌코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한글로. 저도 이제 박영용 박사가 인용했던 1941년판이거든요. 이 41년판 형태를 보고 싶어가지고 최근 나오는 이제 제셉 리타입 한 거하고는 타입 다르고요. 리타입 세팅입니까? 뭐 하여튼 간에 제쇄본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1941년판 낡은 게 이제 보이죠. 뭐 무려 몇 년 전인가요? 80년 전 책이니까요. 아무튼 이제 이 책을 이제 주로 이제 근거로 삼았는데 이 책은 그다지 분량이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만 요약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요약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굿프린스톤 또 공부도 했으니까 이 장로교 신학자들 책도 참고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간간히 바빙크가 이제 인용되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 해도 박영용 박사는 이제 만주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1947년에 돌아와 고려 신학교 교장, 48년에 남산의 장로의 신학교 교장, 그리고 교수 생활하면서 계속 강의안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처음에는 등사본으로 하고 57년에 기독론 처음 인쇄본 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당시 상황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절이니까 또 우리 총신학생도 요즘같이 1200명 뭐 이러지 않습니다. 당시에 숫자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출판이 지지부진되어 버리죠. 그러다가 1964년에 교의신학 전집 출간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돼요. 73년까지 7권으로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책이 출간이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 67세부터 76세까지입니다.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시기에 나온 이 판본을 가진 분도 들어있긴 하지만 요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 박영용 박사 저작 전집 1에서 7권에 해당하는 그하고 이 안에 내용이 페이지도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죽사는 바빙크의 이제 신학을 접하고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분이 바빙커를 연구하고, 왜냐하면 당시 영어책도 거의 없고 화란을 못 읽으시니까요,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1950년대에 이르면은 Doctrine of God에서 윌리엄 핸드릭슨의 그 실론 부분, 창조론은 빠졌지만요, 실론 부분 번역이나 Our Reasonable Faith, 우리의 합리적인 신학, 이거는 이제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일의 번역판이죠. 이 두 개의 영역본이 나오고는 이것이 이제 교의 신학 강의 안에 많이 또 이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론의 경우에는 교의 신학 2권인 실론에 보면 사실 바빙커에 그 대한 참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1942년부터 50년대 중간까지 상황이고요. 이분이 54, 5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 북장로교 선교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세계 신학교 순방이라고 하는 일정을 6개월 동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집 가운데 한 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세계 견문록이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견문록 한 권 전체가 이 54, 55년 세계 신학교들, 신학자들 만난 이야기. 뭐 반틸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자기 그 프린스톤 동문이니까요. 존 머리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만나고 나오고요. 벌콥도 만납니다. 이때에. 그리고 유럽에 가서는 베르가워를 만나고 또 칼 바르트도 만납니다. 당시에 오스카 쿨만은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누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숙상가를 책임지고 있는. 아무튼 이 54년 3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견문록을 저도 다 읽어보고 분석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틀 반인가 사흘 반인가를 방문해서 당시에 이제 국교의 신학자인 핸드리쿠스 베르코프, 이 미국 가면 벌콥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화란은 원래 베르코프, 베르코프 혹은 베르코프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핸드리쿠스 베르코프도 만나고 또 판 룰러 교수도 만납니다. 우트레흐트에서. 특별히 암스테르담에서 당시 교회사 교수인 나우타를 만났고 조직신학 교수인 베르가워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분이 바빙커, 카이퍼 바빙커, 그 다음에 헤프라는 사람 앞서 한번 언급했는데 그 다음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신진학자구나. 자기보다 나이는 6살 적었으니까 동시대인이죠. 바빙커 카이퍼는 이미 앞에 세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의학 연구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보니까 이미 번역들이 영어로 나오고 있었어요. 화란으로는 18권으로 끝이 나요. 70년대에. 그러나 이제 영어 번역하면서 이렇게 합치기도 해서 14권으로 끝이 납니다. 영어의 Studies in Dogmatics 시리즈인데 제가 이것도 이제 분석한 논문이 이제 출간되어 있고요. 그 박영영 신학과 개혁신학 탐구라는 이 두꺼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논문 형태로 냈다가 다시 이제 책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베르카우하고 박형용 박사 같이 이제 그 박영영 박사의 신학 그 작업의 베르카우의 영향 부분을 이제 제가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분석한 거죠. 아무튼 이 박영용 박사는 베르카워가 바빙커 이후에 후임 교수로서 그 자리에서 현대 이 칼빈주의 신학을 변호하고 있다. 또 이제 바르트 신학이 굉장히 강렬한데 바르트 신학도 잘 알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알고 이제 돌아와서 베르카워의 저작들을 영어 번역을 열심히 이제 참고해요. 그래서 14권 가운데 10권이 교의신학 전집을 분석하면 인용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베르카워를 만나면서 중요한 점은요, 이제 바빙커는 1921년 또 이제 책으로 하면 1911년에 개혁교회학은 내용상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영 박사는 50년대에 지금 신학하고 있어요. 이 기준한다면. 그런데 이제 베르카워의 경우에는 당시대까지의 유럽 신학, 화란 신학까지 다 이제 섭렵해서 다루고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책이 방대하다 보니까 바빙커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문, 카이퍼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는 볼코프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바빙크를 또 이제 배우고 또 바빙크에 대한 요약적인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베르카오를 통해서는 좀 더 풍성하게 바빙크 신학의 내용을 접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교회신학 정보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축산 박영료의 교회신학 전집에 드러나는 바빙크 신학 수용이 어느 정도이냐. 적어도 그가 활용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바빙크의 신학을 수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퍼에 대해서는 때로 비판적입니다. 카이퍼는 극단적인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러나 바빙크에 관해서는 거의 비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지면 제한상 혹은 이제 이 글의 성격상 이제 객관적인 글이니까요. 신학 서론에 보면 축사는 바빙크의 틀을 그대로 활용하여 교회 신학의 개념, 방법, 역사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서는 신학 인식의 3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존재의 원리, 뭐 내적 인식의 원리, 외적 인식의 원리 이런 이야기죠. 실로는 영어 번역도 있기도 해서 상당히 바빙크의 틀과 실제 내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논문 형태를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신학 석사 논문 정도 주제로서는 이 박영용 박사의 실론과 바빙크의 실론을 비교해서 분석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해봐도 아주 흥미로운 그 논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인죄론에 보면 하나님 형상론, 그 다음에 구조적 본성론, 죄론 등에서뿐 아니라 언약, 신학에 대한 논의들 등에서 바빙크뿐 아니라 게알더스 보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은 기본적으로 볼코프를 통한 바빙크의 기독론 수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위격, 두 신분, 삼중직과 속죄론의 논의에 있어서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제 50년대 이후에 이제 베르카오 기독론 두 권을 읽으시면서 상당히 베르카오의 책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팁을 드린다면, 힌트를 드린다면, 박영용 박사의 기독론에 나타나는 바빙크와 베르카오의 영향 이런 식의 글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나, 이 석사 논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 역시 볼코프의 구원 서정론에다가 헤르만 카이퍼, 칼빈 신학 교수였었죠. 존 머리의 구원론에 도움을 입어 9단계의 서정론을 완성하여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예전부터 소, 중, 회, 신, 칭수, 성, 견, 영 이렇게 앞머리만 따가지고 외웁니다. 소, 명, 중생, 또 회계, 신앙, 회신, 칭의, 수양, 그러니까 양자됨, 성화, 견인, 영광, 영화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9단계. 그리고 이 구원론에 있어 일반 은혜론이나 신비적 연합에 대한 해설에 있어 바빙크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교회론 역시도 볼코프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바빙크의 영향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박영박 교회신학 교회론 150페이지 보면 노회와 대회를 상회라 칭하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에요. 대다수적 혹은 광범위적 회의들이라고 말함이 나을 것이다. 이건 유해무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이 바빙크와 볼코프의 견해를 수용한 거고요. 이거는 화랑개혁주의 전통입니다. 사실 총회와 노회를 상회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 박영용 박사의 책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박영용 박사의 책에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은혜의 방편을 다룸에 있어서는 이 화란 전통은
말씀과 성례 두 가지를 다루는데 박영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찰스 하치의 입장을 따라 하나를 더했죠. 세 번째, 기도를 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셀은 역시도 벌코프의 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빙크의 신학 사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축산의 굉장히 독자적인 입장 반영이 있죠. 천년기에 대한 입장이 화란 전통과 첨예하게 다르죠. 무천년설을 안 따라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견고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축산 박영경의 바빙크 수용과 활용에 대해 간단하게 보았어요. 그냥 이제 핵심만 이렇게 찍어 본 거죠. 만주의 조신학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벌코업을 읽게 되고 활용하면서 바빙크 신학의 중요성을 비로소 간파하게 된 거고요. 벌코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바빙크 사상을 수용한 겁니다. 50년대부터 바빙크 영역본들을 활용하며 직접적인 연구도 수행하고 베르카우 저술들을 통하여 다른 화랑개혁 신학자들뿐 아니라 바빙크 신학의 내용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축사는 이처럼 대체로 바빙크의 신학을 간접적인 매체를 통하여 수용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그 내용을 소개한 걸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일들에 쫓기고 작업을 하다 보면 오타 또 아니면 내용상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축사는 바빙크 이해가 정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그냥 근성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도 천년기 문제를 제외하고 축사는 바빙크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가 뭐냐면 축산의 강의와 교의신학 전집을 통해 한국 장로교회는 일찍부터 이미 80년 전입니다. 42년 봉천신학원부터니까 바빙크의 화랑개혁주의 신학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축산의 신학적 기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암 박윤선 박사의 바빙크 수용입니다. 한국에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원전을 최초로 읽고 소개한 이는 정암 박윤선 박사입니다. 정암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 31년에 박영규 박사가 부임할 때 입학했고요. 공부를 했고 조직신학은 이눌서에게 배웠고 변정학, 현대신학은 박영규 박사에게 배웠습니다. 졸업 후에 두 번 미국 유학을 하는데 1차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존 그레이엄 메이천의 지도하에 신약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도 이제 THM 하기는 나중에 나오지만 어쨌든 신학 석사 정도 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던 시절입니다. 30년대 이미.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차로 다시 38년 9월부터 39년 11월 사이에 한 15, 14개월 정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2차 유학을 합니다. 학위 과정은 아니고요.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정학 강의를 이때 위기신학, 그러니까 바르트 비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바빙크 신학과 화랑개혁주의 전통의 중요성을 어쨌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의학 코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습해서 독일어와 화란어를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미국은 이제 소위 캘빈 세미너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이 개혁교의학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이미 39년에 귀국할 때 들고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심산 차영백 50년대에 정암에게 배운 제자죠. 정암이 이미 해방 이후에 만주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원서 4권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그 정언이 남아있다고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책에 소개가 되질 않습니다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이번에 이제
스승인 죽산 박영용과 만주 봉천 신학원 그 뭐 크지도 않은 작은 신학교 열악하던 시절에 같이 교수로 섬긴 적이 있는데 이 정함은 하여튼 바빙크의 개혁교회 원서를 그렇게 열심히 직접 읽고 막 이렇게 경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승인 죽사는 화란을 읽을 수는 없고 벌크업을 통하여 이제 바빙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깊이라기보다 어쨌든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제자가 화란을 직접 이 개혁교약을 읽고 있는 이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는데 저는 그 그림이 소위 요즘 말로 페이크 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건 아마 이제 그 주변부에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거일 텐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정함은 1944년 만주에서 계시록 주석을 집필하기 시작하고 해방 이후에 고려신학교 교장 시절 1949년에 최초의 계시록 주석을 출간을 해요. 저도 참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49년 이 고려신학교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55년에도 이제 나오는데 정식적으로 49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분이 화란 자유대학교 유학을 가기 전에 이미 화란을 참고하고 있느냐 아니냐 바빙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49년 책을 제가 어렵게 구해서 딱 보니까 개혁교회야 인용합니다. 바빙크가 아니고 바빙이라고 그때는 표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빙크 뭐 이런 식으로 옛 어른들을 표기를 하죠. 개혁교회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라스킬드의 But is the Hammer 하늘이란 무엇인가 이 종말론적인 논문 모음집이나 또 흐레이다누스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이미 그 49년 계시록 주석에서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제 정함은 해방 이후 46년부터 고려신학 교수로 사역을 시작해서 1960년까지 교장으로 재임하는데 정함은 화란 신학에 대한 열정이 불이 붙어 54년에 49의 나이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신학부로 단독 유학을 떠나죠. 그러나 이제 부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년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에 화란 유학을 통하여 박영훈 박사는 화란 주석들을 또 이제 구해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화란 신학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해서 이제 높아져 가게 됩니다. 정함은 이제 고신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목회를 했고 64년부터 총회신학교 교수가 되어 74년까지 재직합니다. 은퇴 후에 미국에 가셨다가 79년에 대학원장으로 또다시 불려옵니다. 그때 이제 그의 성경 주석 양장본으로 하면 20권입니다. 왕관이 79년에 됩니다. 49년에 첫 계시록부터 해서 79년 마지막 책까지 이제 왕관을 하게 되죠. 정함 박윤서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평생 동안 읽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박윤서 박사는 성경 다음으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화란의 원본을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정함은 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빙크는 한마디를 하자면 그는 신학의 거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만 들어도 뻥 뚫리게 됩니다. 한마디를 들으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인물들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누터의 로마스 주석을 종종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칼빈의 주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정함은 노년에 이르렀어도 아들의 회상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읽곤 했고 또 경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함 박윤선의 성경주석 20권 속에 바빙크 신학의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차영배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바빙커를 통해 계시 의존 사색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심산 차영배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표현을 계시 의존적인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심산에 의하면 차영배 교수에 의하면 정암의 주석들의 개혁교약 2권에서 인용은 많지 않으나 3권으로부터 인용은 30회 되고 인간의 전적 부패와 죄에 대한 형벌의 필요성, 은혜 언약, 메시아 대망과 인격적 주체 등에 관하여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저인 성경 주석 전집에서 정암이 바빙큐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하여 더 깊은 천착과 논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혜경 교수가 정암신학의 배경으로서의 화란신학이라고 하는 제법 긴 40여 페이지 논문에 보면 이 화란신학자들 인용과 관련하여 이 수치 같은 것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분이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경학자지만 정암은 또 어려운 그 한국 신학교 50년대 60년대 현실에서 조직신학 과목들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등사본 강의안들이 남아있고요. 김재선 교수의 편집 작업에 의하여 2003년에 개혁주의 교리학으로 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직신학적인 관심에서 이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강의안을 보면 완전한 강의안은 아니죠. 완전한 이 조직신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강의안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벌콥의 조직신학 그 강론, 로치 방식을 따르고 있고 내용에서 벌콥, 워필드를 비롯하여 바빙커 인용과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암의 경우에는 반틸의 영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 하면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에 대하여 집요하게 그 인용을 하고 비판하는 이런 성향. 특히 이제 정암은 화란어도 읽었지만 독일어 교회 교의학도 활용을 했습니다. 정암의 개혁주의 교리학은 본격적인 전술로 집필된 것이 아니고 강의안들을 묶은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에서 바빙커 사용 문제는 또 다른 논구를 요청한다고 판단되어지고 적어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석만 아니라 교의학 강의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바빙커를 빈번하게 참조하되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박영용 박사처럼 장로교 정치 원리와 달리 개혁주의 교회 정치 원리가 7위외에 높고 낮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점을 개혁주의 교리학 397페이지에서 정암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암도 역시 죽상과 같이 천인왕국 문제에 있어서는 바빙커나 벌콥이나 자기가 또 엄청 그 많이 활용했거든요. 계시록 주석에 흐레다누스의 주석 무천년이에요. 이 전통이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고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면입니다. 자, 한국에서 어쨌든 최초로 화란을 자습하여 깨치고 바빙커의 개혁교회 원전을 평생에 걸쳐 읽으면서 거의 50년 정도 되죠. 이 바빙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이 정암 박윤선의 곁에 있었던 책이 개혁교회학입니다. 나중에는 낡아서 당시 80년대 화란의 유학 중인 강영환 교수님에게 이 새로운 책을 사서 보내달라고 부탁도 했었다고 합니다. 추석 작업과 교의학 강의에 바빙커 인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산과 정암의 신학적인 노력들 덕분에 일찍부터 영미 장로교의 신학뿐 아니라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도 조화롭게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대의 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런 정황을 이해하고 그런 신학의 전통을 이해하고 내용들을 잘 수용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약간 불길하게 하는 이유는 종말론 교수로 종말론 집중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왜 이 장로교회 안에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 그렇게도 깊을까? 왜 이 총신의 70년의 역사 가운데 소위 세대주의 가르친 교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뿔이 안 뽑힐까? 이런 이제 의구심.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하거나 세대주의 종말론 이야기, 심지어 음모론 이야기까지 하는 분들을 보면 신학 교육보다는 다른 채널을 통하여 받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면을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산차 영배 교수의 바빙크 수용입니다. 이제 이분은 조직신학자입니다. 1976년부터 원래는 고려신학교 출신이죠. 박윤선에게 50년대에 배웠고요. 돌아가신 김의한 교수님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65년 깜번의 브루드백 소재 개혁파 신학대학에 동양인 중에는 최초의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68년에 독트란두스 논문을 쓸 때는 바르트와 틸리히의 저술 원저들을 읽고 그 낙원에서의 타락 실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트란두스 논문은 정식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지 않으면 구하기가 어려운데 학교에는 유학생을 통해 몇 년 전에 부탁한 적이 있는데 못 찾겠다고 했고요. 이 벼룩시장 같은 데서 아마 이제 우리말로 제가 벼룩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이제 개인이 이제 그 개인 장서가들이 이제 쭉 연결해 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온라인 중고 매장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북건 빈끌 빈저 북건 빈끌저 S가 붙나 안 붙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끔 이제 그 사이트를 찾다 보면 제가 이제 S 붙였다가 뭐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지금도 헷갈리는데 또 S 뗐다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서 이제 검색을 한 번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avebooks.com이나 antique닷컴, antiquebook.com 이런 데서 웬만하면 사는데 그런 데서 정식 서점들 네트워킹이 안 되면 소위 이제 장서가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이제 뭐 바빙커의 희귀한 소책자들 이런 것들 찾는데 우연히 제가 이 차 교수님의 이 독트란두스 논문을 발견하고 당시에 그 암스테르담에 가 있던 동료 신학자의 부탁해서 왜냐하면 이제 카드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대부분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개무량했습니다. 68년 화란에 가서 소위 화란어로 된 이 독트란두스 논문을 쓴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독일어도 했고요. 왜냐하면 바르트 독일어 직접 인용하고 해야 되니까요. 박사 논문을 왜 안 쓰고 오셨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6년을 공부하고 돌아오셨고 어떤 분의 정언에 의하면 이 독트란두스 논문을 쓰고 박사 과정도 이제 하다가 오신 건데 바빙커 개혁교의학을 여러 번 이 시기에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집 27페이지 보면 아마도 박윤선 박사의 영향으로 바빙커의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을 거고 또 이제 이건삼 박사의 추선으로 깜번 유학도 최초로 가신 거고요. 한국인 중에는 또 브루드백 깜번 역시 바빙커 신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카이퍼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면이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바빙커 개혁교의학을 열심히 읽고 76년에 물론 이 귀국은 71년인가 했어요. 고신에 강사하다가 외국의 대학 화란학과 교수도 몇 년 하셨죠. 그리고 76년에 총신에 부임을 했습니다. 바빙커 신학에 대해 열렬하게 강조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조이신학 과목을 통해 76년 부임해서 처음에는 바빙커를 이제 화란어로 이제 읽고 강의할 수 있으니까 한글로 이제 소개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9년에 일반 은총론을 총신대 출판부를 통해 출간했어요. 저도 이제 80년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꿀송이 같이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에 영육이원론이 지배적이던 한국 보수적인 교단에 자라다 보니까 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런 걸들은 엄청난 계몽의 수단이 되었죠.
심사는 이 작품을 화란어에서 처음 소개하면서 뒤에 보면 부록으로 어려운 신학 용어나 문제들에 대하여 해설하는 주도 달고 있고요. 또 이분이 원래 그 깜번의 꼭 출판사로부터 바빙크 개혁교회가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고 왔대요. 그렇지만 이제 교수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또 79, 80은 총신 역사 가운데 비주류, 주류 분리 또 그리고 합신과의 교단 내지 신학교 분리 이런 것들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지 캠퍼스가 마련되고 신대원 옮겨오고 뭐 이런 과정에 교무처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보직 교수로서 분망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찌감치 네 권을 완역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권을 앞서 소개한 대로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의 방법과 원리라고 하는 편역서를 출간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도 80년대 읽으면서 굉장히 참 바빙크의 신학이 참 풍성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 감미롭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개혁교회 1권의 내용 중에 주요한 부분들을 편역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자기의 교의학을 출판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반에 그 시작한 게 이제 삼위일체론을 출간을 하셨죠. 그리고 이 심산, 이제 이 삼일체론 가운데도 바빙크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차영배 교수의 바빙크 관련 논의에 빠뜨릴 수 없는 분야가 뭐냐면 성령론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차 교수님은 성령론에 관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83년에 강의한 형태, 또 87년에는 정식 출간, 성령론을 출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해성뿐 아니라 영속성에 대한 강조로 유명했죠. 그래서 국내외 학자들과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게피 교수나 고재성 교수나 또 동료 교수인 서철은 교수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논쟁 과정에서 차영배 교수는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바빙크의 글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령 세례하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조점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인 단해성도 있지만 구원 서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런 강조인데, 유해무 교수 경우에 이제 고신 후배이지만 강한 반박의 글을 썼죠. 바빙크 인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글이 이제 바빙크와 제2의 축복, 차영배 교수의 바빙크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인데 고신에서 나오는 개혁신학과 교회라고 하는 논문집입니다. 저도 또 이 중고서적을 뒤져서 간신히 이 책을 온라인에 논문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저도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차영배 교수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신학과 한국신학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하셨어요. 바빙크 신학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한국신학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영배 교수는 바빙크의 저술들이 많지만 가장 값진 것은 네 권의 개혁교의학이라고 적시하고 이것을 소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바빙크 이후의 신학을 덧붙여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는 교의학이 나온다면 훌륭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1992년에 아플도르 신학대학의 판 핸드런과 펠러마 교수가 버크롭트 헐레포르미어르드 도그마티, 영어로 Concise Reformed Dogmatics, 우리말로는 개혁주의 교회 교의학, 영어에서 번역됐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교의학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은 간단한 개혁 교의학입니다. 바빙크 4권에 비하면 한 권이니까 그렇게 붙였어요. 역시 한글 보시면 알지만 1000페이지가 넘죠. 차 교수가 이야기한 바빙크 전통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을 덧붙여 저술하면 했는데 바로 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대작들, 분량적으로 볼 때 선분이 베냐민 벤철
박사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진 않았었고요. 교의학 한 5,000페이지 되는 7권짜리 도호마틱을 출간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바빙커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현대의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차영배 교수는 이 소논문에서 한국교회와 연관하여 바빙커 신학사상의 핵심을 반자연주의, 반초자연주의, 계시관 등을 언급하고 바빙커의 무천연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어요. 심산 차영배 교수는 바빙커 신학이 아무리 위대하긴 하나 성경 해석에 무리가 있을 때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영용, 박윤선 두 분이 맹목적으로 신학하지 않고 주관이 뚜렷한 신학사상을 가졌다라고 호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심산 차영배 교수의 기여는 70년대 최초로 바빙커의 개혁교의학에 근거하여 한국 신학교실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다는 거 총신에서 특히 총신에서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점은 그가 70년대 초반에 가졌던 그 마음을 70년대에 성취했더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혁교의학 1, 2, 3, 4권을 70년대 이분이 완력해 주었더라면 영어권보다도 아마 사반세기 더 빨리 개혁교의학 소개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했을 텐데 역사는 원래 가정법이 없죠. 또 지금 저나 여러분들도 이상적으로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보면요. 심산 이후 총신에서의 바빙커 수용과 연구입니다. 심산 차영배 교수는 95년 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뭐 좀 겹치긴 한데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은퇴한 분들로 치면요. 최홍석 교수님과 서철원 교수님이 있는데 최홍석 교수님은 31년 동안 가르쳤고 조직신학을요. 개혁교의학 전집을 역시 차영배 교수의 영향으로 열심히 읽고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간론 출간된 걸 보면 바빙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형상 이해나 구조적 본성에 대한 이해와 같은 부분입니다. 바빙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빙커 신학의 어떤 약점들이 있다 이런 점도 이제 모르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박사 논문을 결국 끝내지 않으셨는데 쓰고 싶었던 주제도 칼빈과 바빙커의 신비적 연합, 우니오 미스티카, 꿈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였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서철원 교수님 2007년에 은퇴하셨어요. 자유대학에서 76년부터 82년까지 공부했고 박사 논문에서 바빙커를 한 챕터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개혁교육 원전을 잘 활용하셨죠. 또 현대신학들 독일 원전들도 잘 읽고 라틴어 원전도 잘 읽고 이러신데 바빙커에 대해서는 언급한 걸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면모들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1996년에 쓴 박영용 박사의 조직신학이라는 글의 결론 부분에 보면 위에서 박영용 박사의 신학에서 부족한 면들을 지적했지만 헤르만 바빙커가 그의 개혁교의학에 나타낸 오류들의 비기면 경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바빙커의 문제점을 제기해요. 이방 고등 종교들의 성령이 역사한 것으로 말하므로 성경 계시 밖의 모든 종교들은 우상 종교라는 칼빈과 개혁신학에 배치되었다. 또 계시는 귀신들도 하는 것이라고 종교학자 틸레를 잘못 인용하였다. 또 삼위일체 교리도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기 위해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시게 되었다는 기괴한 전개를 하였다.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지금 인용한 건데요. 이 여부는 바빙커의 자료들과 함께 대조하면서 관심 있는 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교수들인데요. 대부분의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사실
바빙커의 개혁교회 영어판도 있고 또 번역도 있기 때문에 다들 활용을 합니다. 강홍산 교수님 논문 쓴 경우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강홍산 교수님 카이퍼의 중생교리에 대한 바빙크의 반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 카이퍼의 소위 중생 전제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바빙크가 어떻게 비판하고 양신학자의 출발점과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론 교과서에도 보면 바빙크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있고요. 문병호 교수님 기독론에 역시 또 바빙크 지속적인 인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논문을 속죄, 용서, 화목, 바빙크의 그리스도의 물음, 이해라고 하는 논문에서 바빙크의 속죄론이 칼빈의 입장을 개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학의 원리에서 바빙크와 카이퍼의 계시 이해라고 하는 소논문에서 두 신학자의 신학의 삶 원리를 비교하여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크다는 점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교수로서 저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부임해서 이제 바빙크 관련해서 여러 강의들도 제가 개설을 했어요. 이 대학원에서는 개혁교회학을 1년 동안 6학점을 통하여 라운드 2하는 그런 과정을 2년을 해본 적이 있고요. 이제 내년에도 이제 오랜만에 제가 한번 또 개설을 해보려고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 이제 바빙크와 그의 주저개혁교회학이라는 논문, 또 바빙크가 받은 교육과정과 개혁교회학 저술준비과정, 개혁론총입니다. 또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에 사용된 참고 문헌 분석, 또 암스테르담 시절의 바빙크의 공적인 사역 등에 대한 논문을 제가 발표를 했고요. 지난 봄에 개혁신학회에서는 비비 워필더와 헤르만 바빙크의 조나 에드워즈 평가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요거는 이제 개혁론총에 실지 않고요. 이제 곧 그 영어로 이제 제출해서 영어로 다 번역해 제출해서 영어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자료집도 신학신함에 나가니까 바빙크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6편을 제가 공표를 한 셈입니다. 좀 더 이제 집중해가 바빙크를 연구하고 싶은데 또 강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고 또 이제 교과서 지필과 관련하여 종말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치 않습니다. 박태현 교수님이 있습니다. 2013년에 설교학 교수로 부임했고요. 2011년에 이미 개혁교회학 전집을 출판해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널리 알려졌고요. 총신 교수가 되고 나서 카이퍼 바빙크의 자료들 번역에 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바빙크의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소품 대표적이고요. 또 소논문들도 있습니다. 바빙크의 설교론 같은 경우, 또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에 나타난 직분과 한국교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영어와 한글 번역에 이 직분 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제 바빙크 사후에 그의 남동생이 추가해서 31년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바빙크의 그 교회의 권세 열세권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처음 부임을 해서 윤리를 전담하게 된 박재영 교수도 유명하죠. 바빙크 관련하여 박사 논문에서 한 챕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논문으로서 창조계로의 참여 모티브에 근거한 바빙크의 전쟁관이나 에글린턴의 바빙크 비평적 전기에 대한 비평적 고찰 같은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빙크의 계시철학과 찬양의 제사를 번역했습니다. 에글린턴의 전기도 이제 곧 출간이 될 거고요. 존 볼트 교수의 바빙크 on the Christian Life도 한글로 번역 중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희신학 교수는 아니고요.
학부의 신약학자 신현우 교수는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에 담긴 공간복음서 주예라는 소논문을 통해 바빙크의 주예가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칼빈의 주예를 개성하는 개혁신학적 주예이면서도 현대 주석가들의 연구를 통해 탁월성이 드러나는 통찰력 있는 주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상담학자 김규보 교수는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이해와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 바빙크의 언약이해를 중심으로 가족 생활 교육의 실천 신학적 함의를 논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사 교수인 유길선 교수는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개혁주의적 해석, 바빙크와 벤자민 워필드의 관점 비교라는 소논문을 통해 바빙크와 워필드의 계시론과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관점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논구했습니다. 자, 바빙크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지표가 되는 게 이 신학교에서 바빙크 관련 석박사 논문의 출간이 공표일 텐데요. 참 아쉽게도 그간에 총신에서 바빙크를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은 한 편밖에 없습니다. 2017년 이관직 교수님의 지도하에 조 피터 개춘 피터 미국에서 오셨나봐요. 피터 개춘 조 개춘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식 이름이 피터인 것 같아요. 목회 상담학 분야에서 논문을 썼어요. 바빙크의 인간론에 나타난 목회 상담적 함의라는 논문을 썼어요. 바빙크 인간론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 인간이해나 하나님 형상 이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면모들을 목회 상담학에서 가지는 신학적 함축들을 전문적으로 잘 분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빙크에 관한 THM 신학 석사 논문, 이 목회학, 이 신대원 말고 이 대학원의 THM 논문으로 제가 검색한 걸로는 지금까지 7편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 지도하에 김홍열 목사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에서 나타난 성령의 위격과 사역, 개혁교회학 전체를 이제 분석해서 바빙크의 성령론을 다룬 논문을 제 지도하에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도 바빙크의 종말론, 기독론적 종말론 이에 대한 THM 논문을 쓰는 제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혹은 후학들이 좀 더 바빙크에 집중해서 이 석박사 논문을 쓰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 신학만 아니라 사실 교육학이나 또 심리학 쪽, 상담학 쪽에서도 바빙크를 다룰 만한 소재들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분야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바빙크 소천 100주년을 기념하여 가졌던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 짧은 시간 소개를 다 하지 못해 아쉬웠던 제 발제문을 조금 그래도 세밀하게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빙크는 21년에 소천했습니다. 아마 7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 바빙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죽산 박영용 이 박사 논문을 쓰던 시기 20년대 후반부터 31년에 완전히 다 썼으니까 이미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교의학의 내용이 접수되고 소개되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42년,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이미 박윤선 박사는 화란으로 직접 읽었다는 것, 박영용 박사는 볼콥과 후에는 벨카워를 통하여 간접적이고 또 그러나 이제 최대한 바빙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 또 50년대에 나온 실론이나 그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를 앞선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들로 인식하고 존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총신의 조직신학 전통에서 바빙크를 직접 이제 읽고 소개하기 시작한 분은 심산 차영배 교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차영배 교수 하면 제자들이, 저도 이제 후기의 제자이지만 바빙크에 대한 강렬한 강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대체로 바빙크를 직접 하란어로 읽고 또 하란어를 소개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영어, 한글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성한 그런 연구를 우리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편 이제 뭐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미 전제를 한 것이죠. 자, 이거는 자료집이고요. 전제를 한 것은 바빙크의 신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총신의 신학 전통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영윤 박사 76년에 잘 규명한 대로 유럽 개혁주의의 영미 청교도 개혁주의를 가미한 신학 전통이 우리의 총신의 전통이었다는 점이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도 다소 이야기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개혁주의 전통들의 이 발전된 형태들을 좀 잘 연구하고 수용해서 이전의 내용을 뭐 엎조리는데 끝나지 않고 이 개혁 신학을 진전시키는, 디벨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레스가 있는 그런 신학적 연구가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